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삼성전자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2분기에 7조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5%가량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8조 원 밑으로 내려간 것은 2년 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닝 쇼크, 그러니까 실적 감소가 충격을 줬다라고 봤습니다. 예상보다 돈 번 게 적었고요.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 매출의 성장세는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으니까 걱정은 걱정입니다. 그렇지만 또 삼성전자가 전 세계 시장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고요. 다양한 또 미래 전략을 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를 더 봐야 된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동부그룹이 유동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요. 동양그룹 회사채 사태에 이어서 동부그룹 회사채나 기업어음에 투자한 사람들이 큰 쇼크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금융당국의 무더기로 분쟁 조정을 신청해서 폭탄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물론 고객 정보를 유출한 카드사에 대한 분쟁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말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국제 유가 또다시 급등하려는 걸까요? 이라크 내전에 이란 핵 협상까지 겹치면서 불안한 중동 정세 때문에 지난 2달간 보니까 두바이유, 서부 텍사스산 원유 이런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소비하는 규모는 이미 정해져 있고 더 늘어나기까지 하는데 주요 공급선인 중동의 정세가 불안해지면은 전 세계의 유가 쇼크가 또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쇼크였습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 수장으로 내정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질의 과정에서 차기 경제정책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요. 3부에서는 이 차기 경제팀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무엇이고 또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2부에서는요. 계란 등급 판정 제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계란 살 때 보통 1등급이다 이러면은 왠지 안심하게 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검사 대상의 대부분 거의 99%가 1등급 이상의 판정을 받는다고 하네요. 그만큼 우리나라 달걀의 품질이 좋은 걸지 아니면은 판정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일지 2부에서는 이 계란 등급제와 계란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PB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렇게 표현해도 뭐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던 날이죠. 탈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 예. 실적은 뭐 예상했던 대로 좋지 않게 나왔고요. 이로 인해서 주가가 그럼 빠졌느냐? 아닙니다. 주가 상승을 했고요. 삼성전자 상승 덕분인가요? 거래소 종합주가지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지수는 1.54포인트 상승한 2006.66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전일 대비 0.08% 상승으로 아주 소폭 움직였을 뿐입니다. 장중에 플러스권역과 마이너스권역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장막판에는 외국인들 매수에 힘입어 상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거의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요. 9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1.75포인트 전일 대비 0.32% 상승하면서 554.90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의 강세 현상이 좀 두드러졌고 최근에 계속 나타나는 현상인 내수 관련주들이 상당히 선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만 몇몇 전기전자 중에서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은 상당히 좋은 양상을 보여주었고요. 반면에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는 화학 정유 관련 주식들 일부는 하락폭이 상당히 나타나는 그런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삼성전자의 실적은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네. 너무 많이 해주시면 안 되고요. 네네. 애널리스트들 태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애널리스트들은 냉정하게 숫자를 말해주면 되는데요. 한국에서 보면 좀 애널리스트들 오히려 좀 열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애널리스트들은 정확하게 피리 연주를 정확하게 눌러가면서 해주면 되고 춤을 추든 슬퍼하든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 건데
마치 피리를 불면서 본인이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스마트폰에서의 성장률 둔화라든가 그로 인해서 이게 일단 그 경쟁 격화에 따른 마진 압박 그리고 마진 하락은 상식적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좀 좋았다고 해서 핑크빛으로 전망을 했다가 지금 와서는 이제 어닝 쇼크를 당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뭐 내용을 보면 어닝 쇼크였습니다. 매출액은 작년도 전 분기 대비 3%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9.5% 하락을 했고요. 네. 이익은 1분기 대비 15% 하락 그리고 작년 동기 대비는 무려 24.45% 하락하면서 쇼크를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삼성전자 오늘 상승했느냐?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에 이미 다 떨어졌고요. 네. 이게 일종의 주식의 선행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식에서 선행성이라는 건 거의 본질, 주식시장의 본질적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미래를 먼저 앞당겨서 반영하는 것이 주식시장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삼성전자 기존의 매출간의 하락을 통해서 이미 선반영되어서 오히려 뚜껑이 열리자마자 반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 이렇게 어닝 쇼크를 받았는데 이것이 그러면 현재 주가 대비 아주 낮은 실적이냐?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너무 높은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혹시 방송을 듣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있다면 냉정하게 숫자를 적어주면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만 얘기를 해주면 시장이 알아서 판단하지 않겠느냐. 왜 너무 많이 앞서 나가고 너무 뒤서거니 하는 그런 흐름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러면은 뭐 향후 3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전망도 좀 너무 장밋빛으로 하거나 또 이번에 안 좋았다고 너무 비관적으로 하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이런 흐름들을 보여준 것은 그동안에 너무 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겠습니다. 시장 커지면서 거기에서 세계적인 대표 기업이 됐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너무 좋은 실적을 냈고 스마트폰 시장이 아무래도 마진이 좀 꺾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떨어진 거다. 그러나 뭐 절대치로 봐서는 이 정도 실적이면 결코 나쁜 실적 아니고 영업이익률이 13%가 넘었습니다. 네.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실적이다라고 엄밀하게 알겠습니다. 따져보면 말할 수 있겠죠.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준엄한 꾸짖음이 있었네요. 네, 제가 그럴 입장은 아니지만 좀 답답해서 말씀 올려드렸고요. 최근에 알겠습니다. 이제 원화 강세와 더불어서 최근 네. 흐름은 내수주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흐름입니다. 아마 이 흐름들이 조금 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만 몇몇 종목 업종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건설과 관련되어서 LTV, DTV 규제 완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덕분에 그 건설주들의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도 계속되지는 않을 건데요. 이미 네. 상승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LTV, DTI 규제 완화가 본격화될 경우에 오히려 알겠습니다. 주가 선반영이라는 법칙에 따라서 네. 주가 빠질 수도 있다는 점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역시 또 삼성전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예. 일단 이익이 얼마나 났는지를 다시 한번 수치를 전해주세요. 7조 2천억 원이고요. 예. 원래 1분기에 비해서 15.2%, 작년 같은 분기에 비해서 24%가 줄어든 금액입니다. 앞서 이제 증권 코너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사실 7조 2천억이라는 영업이익은 사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기왕에 삼성전자가 지난 몇 분기 동안 워낙 높은 실적을 거뒀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7조라는 숫자가 가벼워 보이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이 규모는 사실은 엄청난 겁니다. 이 사실 기업이 한 분기에 7조 원에 그러니까 이 달러로 한다면 약 70억 달러의 이익을 낸다는 건 사실은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세계적인 기업이기는 해요. 예. 다만 이제 지난 분기 계속 지난 한 5, 6분기 동안 워낙 고공행진을 거듭해 왔기 때문에 이 숫자가 이제 상대적으로 쇼크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뭐 이제 삼성전자가 훌륭한 기업이고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라는 건 인정을 하고 근데 다만 그런 고민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스마트폰이 나온 지가 벌써 이제 어느덧 한 4, 5년, 5, 6년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초창기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느꼈던 이제 신선함, 그런 것이 좀 많이 식상해진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 갤럭시, 뭐 애플의 아이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1년에 한 번씩 거의 이제 새로운 모델을, 뭐 중간에 이제 다른 형태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뭐 노트라든가 이런 제품들을 내놓긴 합니다만 1년에 한 차례씩 이제 업그레이드된 모델을 내놓는데 사실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된 내용들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을 좀 추가하는 형태. 이번에 예를 들어서 나온 갤럭시 S5 같은 경우는 뭐 그 건강 체크 기능 같은 걸 좀 추가했더라든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하나의 완전히 그야말로 발상의 전환 내지는 충격을 줄 만한 새 제품이 아니라 그냥 기능 업그레이드된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들이 느끼는 것 또한 그만큼 이것을 이렇게 파격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지속적인 판매 확대라든가 이런 데 근본적인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사실 이런 실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 소위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또 혁신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보다 근본적인 그러니까 뭐 이번 분기에 7조 원을 냈다 8조 원을 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뭐 이 수치가 높으냐 낮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새로운 혁신 제품을 내놔야지만 지속적으로 내놔야지만 어쨌든 시장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을 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이번에도 아마 그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시장 판매가 굉장히 부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무섭게 추격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회사들이.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그 화웨이라든가 또 GT라든가 이런 그 후발 업체들이 정말로 무서운 속도로 추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수 시장을 상당한 정도로 휩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새로운 제품을 내놔야 된다, 혁신 제품을 내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중국이라든가 이 후발 업체들의 추격을 계속적으로 벌려 나가야 된다라는 것, 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 고민을 뭐 당연히 하고 있을 것이고, 아마 그런데 더 이 문제를 오늘 하루의 실적보다는 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모바일 사업이 지금 영업이익이 한 70%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잡스가 살아있으면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을 그런 시즌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뭔가 좀 새로운 개념의 무언가가 나타나야지 되지 않을까. 기존의 것 가지고 조금씩 새롭게 하는 기능으로는 이게 성장성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스마트폰이 이 시장과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을 굉장히 높여놓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나온 지 이제 4, 5년 만인데, 이거보다 더 획기적인 무언가를 내놔야 된다라는 이제 시장의 요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기대 수준이 높다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뭐, 어떻겠습니까? 이 IT 업체들은 당연히 그거를 충족시켜야 되고, 충족시키지 못하면 점차 도태가 되는 게 지금의 이제 IT 시장의 현실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제2기 경제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지금 아마 하고 있죠. 네. 예. 근데 뭐 어제 답변서도 나오고 해가지고 대충 경제 정책의 방향은 잡혀졌는데요. 어떤 얘기들 하셨나요? 조금 굉장히 그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식 불황을 답습해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저성장, 저물가, 과도한 경상수지. 지금 한국 경제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이거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일본식 불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의 얘기들을 했었고요. 또 이제 조만간 발표할 성장률, 수정 전망치에서 아마 하향 조정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그 경제 상황에 대한 굉장히 위기론적 인식은 결국 최경환 경제팀이 앞으로 대대적인 경기 부양, 굉장히 강도 높은 부양 드라이브를 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추경 편성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환 후보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만 감안을 한다면 추경을 하고도 남을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추경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짤 수 있는 굉장히 지금 엄격한 장치들이 놓여져 있는데 최경환 후보자는 과연 이제 지금 상황이 그런 요건에 충족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를 하더라도 경제 상황만 놓고 본다면 추경을 짜야 된다라고 당연히 얘기했습니다. 그건 돌려 말하면은 워딩을 분명히 하셨나요? 네. 경제 상황만 감안한다면 추경을 하고도 남을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추경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어제 답변서 얘기군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법적인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만큼 경기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상황을 위기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 그건 돌려 말하면 이 취임하면은 곧바로 대대적인
부양 드라이브를 펼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네.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추경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너무 쉽게 나오는 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좀 들기도 해요. 네. 예. 다단계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받는 수당 이런 게 통계가 나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이걸 매년 통계를 내는데요. 네. 다단계 판매 원들 중에 상위 1%에 해당하는 판매원들이 예. 전체 수당의 55%를 가져갔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1%가 55%를 가져갔으면 굉장한 쏠림 현상이 있다는 얘기인데 네. 전체적으로 지금 다단계 판매원들이 우리나라에 한 등록된 인원이 한 125만 명쯤 되나 봅니다. 굉장히 많죠, 생각보다. 많네요. 네. 예. 상위 1% 12,500명이 1조 2천억 원을 가져갔고 1인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대략 연간 5,600만 원 정도를 가져갔고 나머지 99%는 평균 수당이 47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름만 걸어놓고 거의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만큼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것이고 지금 네. 참고로 다단계 판매 업체가 작년 현재 106개가 등록돼 있고요. 그중에 뭐 아메이라든가 뉴스킨이라든가 상위 10개 업체들이 전체 한 80%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위로 네. 갈수록 박해져서 네.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내일부터 휴가시죠? 네, 제가 예. 좀 휴가를 다녀오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못 뵙겠는데 충전 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뭐 그동안 충전 정말 잘 하시고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네. 예.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이성철 부국장께서 휴가이시기 때문에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가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등급 판정제 이게 도입된 지 벌써 12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검사 대상의 대부분이 1등급 이상의 판정을 받는다고 하네요. 그러면 과연 몸에 좋다라고 하는 계란은 어떤 것인지 궁금해지고요. 또 유정란, 친환경 계란 뭐 여러 가지 그 계란들의 종류가 많은데 이건 또 국가기관에서 등급을 받고 있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잠시 후 2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개그맨 황기순입니다. 저는 요즘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강연을 다니는데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그런 고통 속에 있다면 24시간 상담 전화 1336을 눌러보세요.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희망의 빛 상담 전화입니다. 도박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국번 없이 1336. 예방부터 치유까지 24시간 상담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함께합니다. YTN Haf's English Debating Championship. YTN이 주최하고 YTN 라디오가 후원하는 2014 청소년 영어 토론 대회가 오는 7월과 8월 개최됩니다. YTN과 함께하는 꿈과 열정의 무대.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20년차 경제 전문 기자 김인경 기자가 전하는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김인경의 생생경제. 어머머, 진짜 경제는 장바구니 안에 있지. 달로 뛰는 생생경제가 찾은 구석구석 경제 현장. 장바구니 생생경제. 어서오세요. 배터리 1,500원, 껌 1,000원, 2,500원. 감사합니다. 편의점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경제가 너무 나빠서 그런지 심야 영업 때는 그렇게 손님이 많지가 않아요. 소주, 맥주 같은 거 이제 밤늦게 좀 찾으러 온 사람들은 있는데 많이 판매가 되진 않아요.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이 진짜 힘든 거는 정책에서 이거 잘못해놔가지고 카드를 많이 긁어버리니까 장사해가지고 카드사에다 다 돈을 주는 거지 우리는 남는 게 없어. 담배 하나 같은 거 카드로 긁으면은
10% 남는 건데 10%를 띄고 나면은 우리는 담배를 받아가지고 손님들한테 그냥 주는 거죠. 1,000원짜리도 카드를 뜨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대요. 낮에는 어느 정도 장사가 되는데 야간에는 장사가 안 되니까 낮에 벌은 돈을 야간에 장사 안 되는 자리를 갖다 메꾸고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식이면은 야간 근무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사람이 더 심 안 들고 손해도 안 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장바구니 생생경제, 우리 생활 속 경제 현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심야 영업하고 있는 편의점에 김미란 리포터가 다녀왔는데요. 이제 법적으로는 편의점이 다 심야 영업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24시간 깨어있는 다른 점포와 또 경쟁을 하다 보면은 또 깨어있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이 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너무 안 자요. 다 불 켜져 있는 것 같아요. 패스트푸드점, 카페, 요즘에는 공장도 24시간 돌아간다고 하는데 생산성이라든지 성장 이런 것만이 모든 가치를 대변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잘 쉬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YTN 라디오 앱 예스가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 또 웹사이트로도 의견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30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1000번을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픈 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보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 유연제와 다우니 아로마 듀얼을 함께 쓰면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은이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우니 아로마 듀얼. 김윤경의 생생경제. 계란 사실 때 고민하세요? 보통 이제 어떤 계란인지를 일단 보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상품 이름이 다양하지만 거의 1등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좋은 거지? 선택이 좀 망설여질 때가 저는 많이 있는데 계란 등급은 과연 그럼 어떻게 매기는 걸까요? 신용평가사가 신용 매기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 축산물 품질 평가원 평가관리팀의 송종호 차장을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계란 등급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송종호입니다. 네, 계란 등급제는 어떤 건가요? 계란 등급제는 정부에서 등급 판정 기준을 정해서 계란의 품질 수준을 평가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계란의 품질 수준을 소비자, 생산자, 유통하시는 분들에게 품질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거죠. 예. 그리고 계란 생산에 관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면서 계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가지고 계란 유통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기준은 정부에서 마련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계란 등급 판정 기준은 네. 정부에서 생산자하고 유통하시는 분들, 그리고 계란 관련 연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네. 등급 판정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기준을 정부가 만들고 그러면 등급을 매기는 주체도 정부인가요? 등급 판정은 저희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서 예. 등급 판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네. 축산물 품질 평가원은 이제 농식품 산하의 예. 준정부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몇 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있나요? 계란 등급은 1 플러스 등급에서 3등급까지 예. 등급인 4개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1, 2, 3 이렇게 돼 있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1 플러스 등급이나 1등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플러스하고 1등급의 기준은 네. 그 등급 판정을 하는 그 항목이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예. 외관 판정하고 투광 판정, 한람 판정 이 3가지의 판정에서 A, B, C, D의 급수가 있습니다. 그 급수의 퍼센테이지를 통해서 1 플러스 1등급, 2등급, 3등급 그렇게 나뉘어집니다. 외관상이라고 하면은 금이 가 있는지 이런 것들인가요? 예, 이제 외관에서는 그 계란의 표면이 이제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냐, 예. 그리고
계란 특유의 그 광택 색깔이 선명하게 유지가 되는지, 네. 그리고 계란이 길고 짧은 면, 장경과 단경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4대3의 비율로 정상적인 타원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 말고 두 가지가 또 뭐라고 하셨었죠? 투항 판정하고 한란 판정이 있는데요. 예. 투항 판정은 계란 내부에 기실이 있습니다. 작은 공기로 이루어진 공간인데요. 네. 그 공간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공간은 커지게 됩니다. 계란 내부에 수분이 증발이 되면서 점점 커지게 되죠. 네. 그래서 그 기실의 크기가 3mm 이내인 경우에는 A급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기실의 크기를 봐서 투항 그 판정을 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란 판정은 계란을 실제로 깨트려서 계란의 신선도를 기계 장비를 통해서 측정하는 판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시행된 지 13년이 됐다 그러는데 맞나요? 예, 계란 등급 판정은 2001년도에 예. 이제 시범 사업을 실시를 했고요. 네. 2003년도 1월부터 본 사업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게요. 오늘 사실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래서 좀 곤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마트에서 둘러보면 거의 다 1등급이에요. 네. 제가 직접 저도 이제 장을 보니까. 예. 그럼 우리나라 계란 품질은 다 좋은 건가요? 전체적으로 다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계란 등급 판정은 네. 소나 돼지고기처럼 예. 의무적으로 등급 판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급 판정을 신청하시는 분이, 희망하시는 분이 등급 판정 신청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등급 판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등급의 제품을 생산하려는 유통하시는 분이나 생산하시는 분이든 그런 분들이 등급 판정 신청을 하게 되면 1등급의 수준이 되는 계란을 등급 판정 신청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등급 판정을 신청하지 않은, 그러니까 판정을 안 받은 계란들도 유통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비중이 몇 대 몇,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그 계란은 120억 개, 1년에 한 120억 개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식용란으로 해서 시중에서 소비자분들이 그 사용하시는 그 식용란, 그리고 그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계란 크게 두 분류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전체 120억 개 중에서는 작년 기준으로 8억 5,800만 개 정도의 계란을 등급 판정했습니다. 그래서 네. 대략 한 8% 정도 예. 등급 판정을 하고 있고요. 유통되는 계란은 약 25% 정도가 등급 판정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등급 판정을 신청하시지 않는 분들의 어떤 뭐 이유랄까요? 뭐 사정 같은 게 있는 걸까요? 등급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예. 세척과 중량 규격대별로 선별을 해야 되고, 네. 또 그런 설비가 갖춰져야 저희들이 등급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설비가 안 되어 있는 업체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등급 판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네. 또 이 계란을 등급 판정이라는 거는 계란의 하나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예.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란 등급 판정이 등급 판정 하지 않더라도 계란 유통에 어려움이 없는 분들은 등급 판정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돌려서 얘기를 한다면 8%밖에 안 되는 판정을 받기 때문에 이 판정을 받는 분들은 그만큼 뭔가 기준을 맞추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래서 뭐 1등급이 많이 찍혀 있다고 하더라도 1등급 찍혀 있는 계란은 믿고 사 먹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계란은 1등급의 이제 기준의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서 1등급이 될 수도 있고 1+ 등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 판정 신청하지 않은 계란 같은 경우에는 등급 표시가 없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계란 얘기를 할 때, 신선도 얘기를 할 때 노른자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깨트렸을 때 노른자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다,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좋은 거고, 퍼진다 그러면은 신선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는 기준인가요? 계란 자체가 여러 개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끝에 딱딱한 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섬유지로 되어 있는 그 계란, 내부 막이라고 하죠. 그 막이, 그 다음에 흰자, 계란의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계란의 흰자가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계란의 흰자가 많이 묽어진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묽어진 흰자가 계란의 노른자 내로 유입이 됩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서. 예. 그러면 계란의 노른자가 흰자처럼 퍼지게 되죠. 그래서 계란의 노른자가 많이 퍼진다는 것은 신선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계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그거는 어때요? 이제 광택 얘기를 아까 이제 기존 말씀을 하실 때 하셨는데 네. 껍데기가 좀 까끌까끌한 게 신선하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그거는 맞나요? 계란이 그 산도를 통해서 밖으로 이제 산란이 될 때 그 큐티클이라는 물질이 계란을 에워싸고 윤활 역할을 해서 계란을 부드럽게 닭의 몸 밖으로 배출을 시켜줍니다. 거기에 이제 말라가면서 약간 까끌까끌한 그런 감이 있다고는 하시는데 예. 소비자분들이 직접 느끼시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계란의 껍질이 지나치 까끌까끌하다는 거는 계란을 생산한 닭의 건강 상태가 좀 좋지 않을 때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계란의 이 외부의 어떤 고유의 광택, 지금 우리나라에는 갈색란이 많습니다. 네. 그 갈색 계란의 고유의 색깔과 광택이 있는 계란이 정상적이고 신선한 계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좋은 계란을 고를 때 사실 다 포장된 상태로 사기 때문에 이런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그냥 등급 믿고 사도 되는 건가요? 다른 거 어떤 거 볼 거는 없을까요? 네, 일단 그 계란의 포장은 2011년도부터 포장을 해서 유통이 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계란의 내부의 품질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등급 판정을 하고 그 등급 판정한 결과 그러니까 내부 품질의 수준을 네. 포장지에 표시를 하고 그리고 등급 판정 일자를 표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소비자분들께서는 계란을 구매를 하실 때는 등급 표시와 등급 판정 또는 등급 판정을 하지 않은 계란이라면 유통기한이나 포장 일자를 확인하시고 예. 구매하신다면 신선한 계란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짧게 한 질문만 더 드릴게요. 지금 7238님이 문자로 문의를 주셨는데 유기농 방사 유정란만 사 먹는데 여기는 등급이 아니라 특이라고 쓰여 있대요. 그래서 이 등급도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특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유기농 방사 유정란의 경우에 저희들 등급 판정을 신청한다라면 예. 저희들도 등급 판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냥 특이라고 쓰여져 있다면 저희들이 등급 판정을 한 계란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축산물 품질 관리원 평가 관리팀의 송종호 차장과 인터뷰해봤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창업, 도전에서 실전까지 좋다. 날이 더워지니까 빙수라고 써붙여 놓은 집들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가게들을요. 근데 빙수 전문점도 따로 있더라고요. 최근 한 1, 2년 사이에 급격히 늘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이 늘어났으니까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 건지 그러면은 아니면은 이 빙수 전문점 아직도 창업을 해도 좋은 건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대표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상훈입니다. 네. 빙수 전문점. 시장이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요즘 여름이 시작됐기도 했고요. 해마다 여름이면 여름 관련 계절성 아이템으로 빙수는 사실 한 1, 2년 전부터 상당히 뜨거운 어떤 좀 감자 같은 이런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사실 요 빙수 전문점이 많이 늘어나는 측면에서는 장사 안 되는 커피점들이 상당히 좀 폐점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커피와 연동되는 디저트 시장이 상당히 좀 다변화되는 측면, 그 하나로 빙수 전문점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어떤 브랜드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런칭한 브랜드가 1년도 되지 않아서 그 한 가지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300개 가맹점을 오픈할 정도로 상당히 좀 과열되다 싶을 정도로 가맹점이 급속하게 늘고 있는 네. 이런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빙수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냥 어렸을 적에는 팥빙수밖에 안 먹었는데, 근데 요즘 인기 있는 빙수는 종류도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들로 차별화하면서 들어오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 빙수는 사실은 단순히 팥빙수만 파는 게 아니고요. 네. 최근에 어느 대기업에서 동남아의 망고 수입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네. 요즘 망고 빙수 시장에서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요즘 실세대 상권에서는 요즘 인절미 빙수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실세대들이 이 콩가루에 찹쌀떡하고 연계된 이런 인절미 빙수를 좋아할 수 있을까 상당히 의아할 수 있는데요. 시장에 가면 이런 인절미 빙수, 최근에는 뭐 눈꽃 빙수, 녹차 빙수, 요거트 빙수, 뭐 커피 빙수까지 상당히 이 102030, 이 젊은층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빙수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제 한 떡집에 들렸는데 거기서도 빙수 팔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요즘 모든 곳에서 원래 커피집에서 빙수는 기본으로 팔았고요. 네. 요즘 떡볶이 가게에서도 빙수 아이템을 신상품으로 팔고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아지면은 빙수 전문점 이런 걸로 시장 뚫고 들어가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모두에 말씀드렸던 최근에 이 빙수 전문점이 늘고 있다는 것은 첫째는 최근에 한 5년 동안, 지금 직전 5년 동안 단순하게 커피 전문점이 과열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생겼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도 좀 커피 전문점하고 비슷하면서 좀 새로운 좀 이런 아이템이 없을까 보니까 빙수 가게가 생기면서 커피점으로 갔던 수요가 빙수 가게로 좀 이동하는 현상,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커피 전문점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삼겹살집이나 뭐 이런 한정식집처럼 어려운 아이템이 아니고 좀 깨끗하면서 운영 관리하기 편안한 이런 사업을 찾는 수요는 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공급과 수요가 잘 맞아떨어져서 최근에 이런 디저트의 한 축으로 빙수가 가장 돋보이는 이런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가 빙수 전문점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프랜차이즈 창업을 해야 될지, 독립점 창업을 해야 될지 또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됐던 어떤 브랜드든 시장 내에서 단기간 내에 특정 아이템, 특정 브랜드가 많이 생기면 그 브랜드는 단기간 내에 어떻게 보면 좀 하향세를 맞이할 수도 있다. 이게 시장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기간 내에 많이 생기는 이런 브랜드는 좀 잘 따져보면서 이 브랜드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독립점으로 하는 빙수가 상품 차별화를 내세우면서 대박을 치고 있는 이런 매장도 있기 때문에 좀 자기의 투자 여건이나 그다음에 창업 스타일을 잘 보면서 프랜차이즈를 할지 독립점을 할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빙수 전문점 창업하려면은 돈은 얼마나 드나요? 최근에 프랜차이즈 빙수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전에 대형 커피점이 한 4억 정도 들어간 커피점이 단기간 내에 뭐 어떤 브랜드는 1000개까지 생기고 이러고 했었는데요. 지금 4억 정도 투자자들이 많이 이렇게 지금 배팅을 하고 있는 시장이 이 최근에 프랜차이즈 빙수 아이템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브랜드들의 투자 내역을 보면 가맹비가 한 2,75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 550만 원, 뭐 보증금 500, 인테리어가 평당 한 165만 원 해서 지금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상에서 보면 4, 50평 기준으로 1억 5천 정도 투자됩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점포 빼고 거의 2억 정도 이상은 들어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점포까지 한다면 최소한 4억 정도 투자되는 이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정도 투자하고 얼마 정도 떨어질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사실은 이 투자 수익률을 판단할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 정도 되는데 내년 시점에서도 이 정도 될까? 이거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만 지금 일부 잘 되는 빙수 가게 같은 경우는 4억 투자한 빙수 가게들이 한 달에 최소한 6, 7천 정도 올리는 매장들이 지금 의외로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현존 가치만 보면서 그다음에 지금 겨울이나 이런 변수를 감안하지 않고 지금 뭐 5천, 6천, 7천 매출 올리니까 많게는 억대까지 올리니까 한 달 순이익 1,000만 원, 2,000만 원 벌기다. 이런 투자자들을 손짓하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 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변화될 시장 상황도 좀 감안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쟁이 더 심해지면은 그렇게 많이 매출을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빙수 아이템 같은 경우도 경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어차피 또 수익은 이 어떻게 나눠 먹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저는 특히 이 빙수 가게 같은 경우는 지금 하절기 시점보다 9월 이후 찬바람 난 이후에, 즉 동절기 매출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일반적으로 빙수 가게는 하절기 매출액 대비해서 동절기에는 3분의 1로 떨어지는 매장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동절기 아이템, 동절기 수익 상황까지 감안해서 이런 브랜드나 아니면 그 빙수점 창업을 놓고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이제 팥을 주재료로 해서요. 여름에는 빙수를 주력으로 하고 또 단팥죽을 팔아서 동절기를 노리는 그런 점포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팥을 주재료로 해서 동절기 추워지는 시점에서는 이런 단팥죽이라든지 겨울 테마들 많이 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단순하게 그냥 팥빙수, 빙수니까 단팥죽을 한다,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동절기 메뉴로 요즘 그 디저트 아이템 중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테마, 즉 여름에는 빙수가 테마고 겨울에는 오히려 뭐 이런 파니니가 띄워진다든지 아니면 요즘 특이한 이런 다양한 디저트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뉴스가 될 수 있는 동절기 상품까지를 잘 세팅한 다음에 빙수 전문점을 놓고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밖에 또 유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빙수 전문점 창업 시장 같은 경우는 요즘 보면 한때 기획형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에서 너나 없이 빙수 브랜드의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좀 그 선발 브랜드뿐만 아니라 그 선발 브랜드를 쫓아가는 이런 브랜드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빙수 가게를 하면 이거는 바로 뭐 성공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일부 최근에 많이 생기는 브랜드의 성공 요인을 잘 보면 기존의 커피점의 빙수가 거의 9,000원, 10,000원 정도 팔았는데 오히려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사이즈를 줄이면서 가격을 뭐 7,000원대에 내린다든지, 즉 빙수 가게 가격 경쟁력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가격 경쟁력이 담보돼야만 요즘 중고등학생까지 유입시켜야만 안정적인 수익성으로 이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대표였습니다.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고민돼요. 어쩜 좋죠? 참된 나를 찾고 싶은 C3 타입이군요. 인생의 온갖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 양곤 4일치를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미얀마로. 대한항공 미얀마 양곤 메이루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잠시 후 생생경제 3부에서는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 과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해법을 내놓게 될지 궁금한데요. 그런 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참여 방법은요. YTN 라디오의 앱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시거나 문자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웹사이트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남겨주시면 됩니다. 4시 뉴스 듣고요. 저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